네, 안녕하세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저녁에 찾아뵙는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준비한 과학마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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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 좀 많이 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준비한 게 57번째 과학마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도 매달 찾아뵙다 보니까 벌써 5월 달이네요. 네.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고 대면으로 같이 과학마을 얘기를 진행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나가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같이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준비한 과학마을 이야기는 주변에 또는 근처에 그 연구단지에 있는 과학자들 또는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특별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는 지금 그 유성구 죽동에 마련되어 있는 주식회사 케이시크의 스튜디오입니다. 케이시크의 사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매달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저희들 벽돌한장에 자리를 내주시고요. 우리 엔지니어 분들도 퇴근을 못하고 함께 같이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따뜻한 과학마을에서 벽돌한장에서 준비를 했지만 NST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 여기 문은규 박사님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57회입니다. 57회인데 제목은 우리도 소행성이 간다. 너희들만 가냐? 우리도 간다. 우리도 가니까 너희들도 따라와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행성 전문가이신 문원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도 소행성이 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원기 박사님은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고요. 소속은 지금 우주과학본부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태양계에 있는 소천체 연구. 네, 소천체. 태양계에 있는 주 천체는 우리가 말하는 수금지와 행성들이고요. 행성들이고 소 행성들에 대한 연구 전문가시고요. 또 이게 우주 감시라는 게 있는데 아마 우주에 있는 다양한 어떤 위험 요소 또는 실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홍규 박사님은요, 이 몇 년 전에는 이런 연구 분야를 연구하시다가 소행성 2개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공표한 적도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데. 아니, 길 가다 발견하신 줄 알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소행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특별히 6월 3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월 30일. 유엔이 정한 소행성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항상 우리 문홍기 박사님이 출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유엔이 정한 날 매년 6월 30일은 소행성의 날이다. 그날은 소행성 따라잡기를 하는 날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우주 감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런 곳에서 가서 그 관측소 또는 원격 제어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 달 궤도선 발사도 목표가 있고 또 소행성을 근처에 가는 탐사도 있고 또는 2030년에는 우리 발사체를 달에 착륙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데도 같이 일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보시다시피 우주 관광 프로젝트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며칠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에서 스타쉽이
맨날 가서 착륙하다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네. 드디어 그런 도전적인 어떤 행사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좀 그런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정에 특별히 우리 문홍규 박사님은 그 이사님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저희들하고 한 5년 됐죠. 5, 6년 됐나요? 같이 이렇게 출동하는 우리 별동대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정에서 어디서 불러주시면 한꺼번에 출전하는 여러 박사님들과 같이 우리 문홍규 박사님도 소행성 전문가로서 천체 전문가로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행성과 충돌해서 공룡이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 소문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2135년에는 소행성과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소행성 전문가이신 문홍규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채 박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네, 오늘은 우리도 소행성에 간다.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꿨는데요. 우리는 소행성에 간다로 제목을 제가 임의로 바꿨습니다. 공지된 제목하고 달리요. 네,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제가 좀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빴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Space Resources Week, 그러니까 달이나 소행성에서 광석을 캔다, 이런 내용으로 진짜 광석 채굴업자하고 소행성 과학자들,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비대면으로 모여가지고 9월 셋째 주에 회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4월 넷째 주에는 비엔나에서 UN 주관으로 행성 방위, 자, 이렇게 되죠. Planet Defense Conference, 행성 방위 학회, 매 2년마다 모이는 건데요.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에 또 UN에서 진행하는 평화적 우주이용위원회의 과기 소위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역시 소행성 지구 충돌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행성이 위협이 되기도 하고 미래 자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처음에는 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로6라는 아주 작은 외소 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에 있는 아주 작은 은하였었습니다. 이 은하가 얼마나 작으냐면 여기 시야를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 이럴 것이다 라고 그린 모식도입니다. 이 주변을 보면은 작은 점들이 있는데요. 별도 있고 여기서 작게 나타난 그런 천체들이 바로 외소 은하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누르니까 제가 사라졌네요.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야 되죠. 자, 보면은 저 전복 코끼리가 우리 은하라고 하면은요, 저기 작은 쥐 한 100g 정도 되는 쥐가 바로 그 외소 은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복 코끼리 약 10톤짜리 코끼리의 보다 100억 분의 1 가벼운 게 바로 저기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는 모기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소행성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천체들은 13개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무인 탐사선이 방문한 소행성들하고요. 저 아래쪽에는 5개의 역시 탐사선이 방문한 혜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연치 않게 우리 태양계나 또 그 넓은 우주에서 작은 천체들을 연구하는 그런 행운을 안게 됐다고 할까요? 어,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우리 태양계에도 저런 소행성과 해성 같은 소천체가 질량비는 적지만 수적으로는 다수를 차지하고요. 별도 외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작은 별들이 더 많고요. 우주에서도 우리 은하 같은 정상 은하보다는 외소 은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해 왔는지 알려면 저런 난쟁이 은하들을 난쟁이 천체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네. 네, 보면은, 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저 하늘에 있는 공기, 그 다음에 저 바닷물, 그 다음에 그 돌로 만들어진 저 성, 그리고 철골 구조물, 이런 것들이 이를 이루는 원소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먼저 우리는 빅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9억 년 전에 굉장히 고온고압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원소들이 분화됐고 그 이후에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별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마는 보다 무거운 별들은 수소가 헬륨을 만들고 나서 탄소와 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더 무거운 별에서는 여러 개 껍질이 만들어져서 그 가장 중심에는 실리콘과 철이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무거운 별은 결국은 그 압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초신성 폭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스와 티끌들이 뭉쳐가지고 작은 소천체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충돌 합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해 같은 행성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그 학생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먼 기억을 떠올리시는 카카남의 알자페 이런 거 외우느라고 고생하셨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보시면은 수소와 헬륨은 빅뱅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 어디서 왔느냐 이따가 나올 텐데요. 몇 가지 비밀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요. 저기 녹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별들, 그 다음에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저기 네온,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것들은 가벼운 별들, 그 다음에 분홍색, 오렌지색이라고 할까요? 티타늄, 철, 코발트, 니켈, 갈륨, 게르마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아래 보라색으로 된 것들은 사람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러분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피, 거기에 이제 적혈구를 이루는 주 성분이 철이죠. 저 철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또 상당히 많은 것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사람이 있는데요. 1%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백색 외성에서 만들어졌고요. 녹색 같으면은 빅뱅에서,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적 작은 별들이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 73%에 해당하는 것은 초신성 폭발 같은 그런 격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뭐 제가 문제를 못 읽었는데요. 네, 우주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현상과 장소는 1, 2, 3, 4, 5. 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주에서 원소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 타임 오버. 예,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방금 보셨겠지만, 네, 위 네 개 모두 오늘 청중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네. 네, 그래서 빅뱅, 그 다음에 별들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 그런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태양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네,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저기 중심에 프로토스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태양도 저런 원시별이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와 티끌들이 뭉쳐서 돌다가 납작한 원반을 이루게 되고요. 무거운 것들은 가운데로 떨어지고 가벼운 것들은 바깥으로 나가겠죠. 네, 그래서 안쪽은 금속질과 암석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가 멀면 엄마 별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적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안쪽은 따뜻하지만 그걸 넘어서면은 얼음이 어는 그런 온도가 되고요. 그 밖에는 휘발성 기체들, 네, 물, 메탄,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성들을 이룬 소천체들도 금속질, 암석질, 또 탄소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소질 소행성은 물과 유기 분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네, 보시면 태양계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거기서 아주 조금 플래닛 행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저 질량의 행성들 질량의 뭐 거의 75% 정도가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이고 지구형 행성들은 그 중에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 지구형 행성들을 뽑아서 보면은 지구가 거의 반이고요. 금성이 그 지구 질량의 한 95%, 그 다음에 화성과 수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수성을 무게를 보면은 수성 질량의 1%도 안 되는 것들이 소행성 때 해성들을 다 모아봤자 수성 질량의 1%가 되지 않습니다. 저기 나온 쭉 이름이 있는데 세레스, 베스타, 팔라스, 하이게이아 이런 것들은 소행성 때에서 비교적 큰 것들입니다. 100km 크기가 넘는 것들인데 소행성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이토카와 그 다음에 류구, 베누 이런 소행성들은 십수년 전에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인류가 만든 무인 탐사선이 가까이 가서 샘플을 가지고 온 소행성들입니다. 이토카와는 일본 하야부사 1호가, 그 다음에 류구는 2019년 여기 보이고 있죠. 류구 2019년 그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작년 말이었나요? 네, 지구로 귀환했고요. 류구는 샘플을 지난 해에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지구로 귀환하는 여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이제 저 탐사선이 떠난 베누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구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베누를 제가 돋보기로 본 걸로 표시를 했는데요. 지구와 베누의 질량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제가 봤더니
네, 멸치 한 마리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멸치 한 마리가 평균 2g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5마리만 10g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온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들 무게하고 예, 멸치하고 비율이 10의 14승배. 네, 저게 뭐 경인가요? 뭐 그거보다 아마 10의 14승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찾아보시죠. 네, 지구하고 베누의 질량비가 저 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저 물고기들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예, 하느라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예, 이번에 특별히 이 강의를 네, 갑자기 마른 멸치가 먹고 싶어지네요. 자, 태양계의 소천체들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저거는 로그로 그린 그림이고요.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적으로 표시한 바로 로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수금주야 목토 천해까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 100, 천문 단위가 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 배가 있지요. 그 다음에 해왕성 바깥쪽에 해왕성 바깥 천체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1, 2호가 100 천문 단위, 지구 태양 평균 거리의 100배가 훨씬 넘는데 가 있어서 태양계의 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태양계의 끝의 의미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하고 이웃 별들에서 날아오는 항성풍하고 맞먹는 지역이고요. 실제로 저기 오트 클라우드라고 돼 있는 오르트 구름까지가 태양의 중력이 약하게나마 붙잡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태양계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해왕성 바깥 천체들하고 이 오르트 구름에서 바로 혜성들이 나옵니다. 혜성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찍은 니오와이즈라고 하는 혜성인데요. 이런 혜성들의 고향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크게 두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천체들이 돌고 있는데요. 저렇게 노랗게 멀리 띠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소행성 벨트고요. 그 다음에 파랑색 점들이 바로 근지구 소행성들입니다. 지구 근일점 거리, 지구하고 태양하고 평균 거리의 1.3배 정도가 가장 가까운 지점인 소행성들을 근지구 소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복잡한 듯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약 26,000개의 근지구 소행성들이 목록화돼 있습니다. 저기 소행성 벨트 노란색 점들하고 파란색 점들하고 겹쳐 보이는 거는 투사 효과입니다. 실제로 저 노란색 점들은 훨씬 더 멀리 있고요. 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가운데 노란색 점이 태양, 파란색 원이 지구 궤도, 그 다음에 빨간색 타원 궤도가 소행성 궤도라고 하면은 아폴로와 아테는 지구 궤도하고 소행성 궤도가 겹치지만 아테는 소행성 궤도가 지구 궤도 안쪽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아폴로는 지구 궤도 바깥으로 궤도의 대부분이 있죠. 아모르는 대부분 화성하고 궤도가 겹치는데 지구 궤도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 있습니다. 조금 덜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티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너 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지구 궤도 안쪽에 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태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 관측자들은 굉장히 지구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태양하고 거의 붙어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운 그런 천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지구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천체라면 이 아티라하고 아텐들이고요. 자, 그 중에서 조금 더 위험한 것들을 목록해 놨습니다.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추정되는 크기가 140m보다 크고, 그 다음에
지구 궤도하고 소행성의 궤도가 가장 가까울 때, 물체와 물체의 거리가 아니라 궤도와 궤도의 거리인데요. 그 거리가 0.05 천문단위, 지구 달 거리의 19.5배 되는 것들이 2164개입니다. 오늘 날짜로요. 네, 제가 지구하고 달 거리를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네, 지구를 29개를 배를 이렇게 이으면은 달까지 평균 거리입니다. 물론 저거보다 달이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가 있죠. 그래서 블루문은 굉장히 뭐 크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가까울 때입니다. 자, 네, 저희 천문연구원에서 특히 정한영민 박사님이라는 저희 동료가 원래는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지금 소행성을 열심히 찾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년 동안 찾은 근지구 소행성들하고 태양계에서 외곽에 있는 천체들을 몇 개 그려본 것인데요. 이 숫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리할 소프트웨어가 찾아냅니다만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눈으로 최종 확인을 하는 게 미국에서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처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아낸 소행성들을 그냥 버리고 있어요. 보고를 하지 못하고요. 이거를 보고 계신 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국회에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료가 쌓여가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할 인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제 발표 자료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궤도 공명. 네, 그리고 그림이 벌써 조금 어려워 보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0의 위치가 태양이고요. 1이 지구. 거기서 1.3배가 화성이 있고요. 2, 3, 4, 5, 5.2에 목성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점들은 모두 소행성들이고요. 그럼 가로축은 궤도 장반경, 그러니까 타원의 긴 지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로는 뭐냐? 궤도의 20율입니다. 0은 1, 0.2, 0.4, 0.6, 0.8 할수록 이렇게 길쭉한 타원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아셨죠. 저 점들은 소행성들이고, 근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빈 틈들이 있죠. 저걸 커크 우드의 틈이라고 말합니다. 저건 뭐냐? 목성이 한 바퀴 공전할 때 4바퀴 공전하는 지역, 한 바퀴 할 때 3바퀴, 2바퀴 돌 때 5바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성이랑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튀어나가거나 튀어 들어옵니다. 바로 저 빈틈, 커크우드의 틈에 들어가게 되는 소행성은 태양계 안쪽으로 뛰쳐 들어오거나 뛰쳐나가거나 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지구 1에서 분기가 되는데요. 저게 이제 근지구 소행성들인데 바깥쪽에 있는 소행성 대에 있는 소행성들이 근지구 소행성으로 끊임없이 지역으로 유입이 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람으로 치면 충원이 되는 거죠. 저희 팀에 그런 충원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자, 또 문제 들어갑니다. 네, 근지구 천체가 주로 날아오는 태양계 지역은 1번 소행성대, 2번 카이퍼대, 3번 오르트구름, 4번 외계행성. 8, 7, 6. 네, 시간 끝났습니다. 네, 여기 조금 갈리는데요. 예, 제가 소행성 때에서 방금 유입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카이퍼 때하고 오르트구름은 혜성들이 고향이었었습니다. 네. 어려운가요? 네, 예, 조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이동동동 트로피카나 두 분이 커피를 타셨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네, 어려워야지 재밌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움직이는 화면인데요. 이제 저희 팀의 정한영민 박사님이 사진 소행성인데요. 2018 PP29 라는 소행성인데 지금 움직이고 있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확인을 눈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요. 저렇게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기록한 자료들을 가지고 점수를 늘려갑니다. 그럼 하늘에서 큰 원호를 이루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게 몇 년, 아주 먼 천체들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A는 궤도 반지름, 그 다음에 궤도 20률이 들어가고 나머지 각도 4개 가지고 궤도를 만들어 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행성의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죠. 자, 결국은 이게 영화 그래비티의 한 장면인데요. 네, 저 아슬아슬한 아찔한 그림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은 소행성들도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중력에 포획돼가지고 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힘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가리고 있는 게 지금 태양인데요. 네, 소행성도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고 그 대낮에 햇빛을 받고 오후 2시가 되면 그게 제일 뜨거워졌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열을 방사하겠죠. 그 방사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소행성이 밀려납니다. 소행성이 크지 않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야르콥스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소행성의 자전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미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소행성 궤도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커크 우드 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런 거를 야콥스키 효과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올레브카라는 소행성에 대해서는 12년에 15km 궤도 장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관측으로 확인을 했고요.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거를 10몇 년 동안 관측을 해가지고 얼마나 궤도가 변했는지 그걸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은 소행성 중에서 제일 큰 베스타입니다. 한 500km 정도 되고요. 실제로 세레스는 한 1000km 정도 되지만은 이것은 외소행성으로 분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소행성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대개 1m가 가장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00km까지 다양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밀도는 어떻게 되나? 안에가 굉장히 많이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꽉 차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탄소질 소행성 같으면 구멍이 안에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거의 비중이 같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규소질 소행성 같으면 2.7, 3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철질, 금속질 소행성은 7, 8에서 11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또 묶어봤는데요. 네, 골다공증.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표현을. 네, 안에 공극률이 큰 거, 작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소행성들이 특히 석질하고 탄소질 소행성은 저렇게 안에 뭐가 꽉 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나 충격에 약하고요. 그래서 이 인장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던 류구나 베누나 이토카와 같은 소행성도 작은 것들이 뭉쳐졌다가 큰 충돌이 일어나서 다시 뽀개지고 뽀개진다는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네,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샘플에서 그런 충격의 흔적들,
그 충격이 힘이 얼마나 셌었는지 등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이 자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 감자랑 비슷한데요. 네, 예. 저를 많이 가려 주십시오. 네, 그 감자별이라는 예전에 이순재 씨 나온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게 빛을 자체적으로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해서 내는데요. 그 반사 단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걸 오랫동안 관측을 하면은 저 장축하고 단축이 길이 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전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 하죠 저희가. 네, 그런가 하면은 분출도 일어납니다. 이건 추리메프 게라시멘코라는 해성을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이 가서 근접 촬영한 건데요. 네, 뭐 분출하는 거는 얼음이 승화되는 것도 있고요. 미세 운석들이 충돌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게 밤낮이 계속 바뀌고 대기가 없다 보니까 뜨거워졌다 더워졌다가 이게 막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암석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잘게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기 작사 일본 항공우주국인데요. 네, 계속 눌러주시겠어요? 네, 저게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네. 예, 소행성 류구에 가가지고 금속 탄환을 쏴서 그 입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한 5g을 가지고 왔죠. 예, 그 5g이 정말 귀중한 5g입니다. 네. 이토카와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규소질 소행성에서 저 흙을 가져온 거고요. 이번에 탄소질 소행성에서 세계 최초로 또 채취온 사람들이 또 일본인들입니다. 예, 저 흙을 가져와서 지금 여러 가지 아는 일본 친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분진, 먼지, 가는 고운 먼지가 거의 없고 거의 저 자갈덩어리였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극률이 크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약했다. 왜냐하면 저기다가 충돌체를 쐈는데 생각보다 크레이터가 크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작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약한 그런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개별 천체나 여러 천체들을 종족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가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아까 정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6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금 멕시코만이죠. 거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80km짜리 지름인 그런 크레이터가 해저에 남아 있는데요. 저기 중심에 그 짙은색 점이 크레이터 크기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 원이 직접적인 열복사가, 굉장히 뜨거운 열복사가 일어난 지역이고요. 그 다음 원이 화산 쇠설물이 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큰 바싹 붙어서 있는 지역이 지진파가 뻗어나간 지역이고요. 제일 큰 원이 해일, 쓰나미가 전파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질학적으로 지층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자, 이게 멕시코만의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상, 해상 동식물의 75%가 절멸을 했고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쥐보다 약간 큰 동물 외에는 살아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년 후에야 10kg보다 무거운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화석 기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열복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1메가테톤급 수소폭탄이 가로 세로 6km 간격으로 터진 것만큼 뜨거운 열복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쇠설물하고 분진이 높이까지 튀어 올라가가지고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하 26도
더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온 분진들이 그 그랜드 캐년을 50번 채울 만큼 그렇게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구상에서 한 핵실험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큰 게 짜르라고 하는 러시아 핵폭탄인데요. 그 폭발 에너지의 1억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때 분출했었습니다. 오른쪽 표는 2000년에 영국 과기부 장관이 전 세계 소행성 과학자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자에 나온 것인데요. 주요 충돌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5가지의 대량 멸종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그 충돌 크레이터의 나이가 이제 그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매겨져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저런 지질학적인 경계면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대부분 많은 또 지질학자들하고 고생물학자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량 멸종 사건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알아냈었습니다. 네, 이게 캐나다 뉴 브린스윅 대학에서 모으고 있는 지구 충돌구 임팩트 크레이터 소행성 해성 충돌 자국들인데요. 네, 그것을 지구 지도상에 표시한 것입니다. 희한한 거는 북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호주에 집중적으로 저 점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것은 저 지역에 활동적인 지질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자료에 왜곡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나사 웹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업데이트된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988년 4월부터 2021년 5월 초까지 관측된 주로 지구 공중 폭발 사건들입니다. 저기 제일 큰 거 빨강색 원이 첼라빈스크 소행성이고요. 400에서 500킬로톤. 히로시마 원폭의 폭발 에너지가 15킬로톤이거든요. 15킬로톤보다 더 에너지가 컸던 것들이 한 7, 8개 정도 저 30년의 기간 동안에 지구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진주 운석은 저보다 에너지가 저기 표시된 것보다 가장 에너지가 적은 것보다 더 낮아서 저기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저를 잠깐 없애주시고요. 저 그림에 집중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가로축은 충돌 소행성의 크기고요. 추정 크기고, 세로축은 저런 충돌이 일어나는 빈도입니다. 제일 무거운 것부터 보면은 10의 4승 맨 오른쪽에 그거는 1억 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건데 그게 이제 10km급 천체 충돌인 거고요. 그게 이제 1억 년에서 수천만 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거고요. 1000 가로축에 그건 1km죠. 네, 그게 대략 그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한 100만 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40m, 아까 지구 위협 소행성 140m였었죠. 그게 이제 지역적인, 그러니까 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한 2만 년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저 맨 왼쪽에 있는 점 정도가 네, 맨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첫 번째 빨간색 점이 첼라빈스크 소행성 정도이고요. 저게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계산돼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진주 운석이 떨어졌고요. 작년 가을에 화구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희 팀에서 저 궤적을 계산했고요. 서천 화구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5만 년 전에 경남 합천에 충돌했던 초계면 운석 충돌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7km였습니다. 제가
저거를 미국 그 아리조나주에 있는 베링거 충돌구하고 비교했는데요. 예, 차이가 굉장히 나죠. 네. 충돌 소행성 크기도 50m와 200m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충돌이 예측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행성 방위학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2017년에는 동경 근처에서 열렸는데요. 저도 그때 갔습니다만은 꼭 저기서 연습을 합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가상의 소행성을 만들고 그 궤도하고 특징을 다 매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꼭 열리는 지역에 소행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지 그 지역 신문이나 방송에도 날 테니까요. 예, 처음 날 시나리오는 북경과 서울 상공을 거쳐서 동경 쪽을 지나간다. 어디 떨어진지 모르겠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동경 앞 해상에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갔었는데요. 예,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모건 프리만, 네, 딥 임팩트에 나왔던,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연설을 한 명연설 5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요. 그때 굉장히 비장하게 발표를 하시죠. 그런데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은폐하고 모르게 할 것이다. 글쎄요. 그래서 정보 통제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래서 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골라내가지고 어디로 호송할 것이다. 그럴까요? 최근에 그린란드 같은 영화가 그랬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천문학자들이 모든 소행성 해성 데이터는 새로 발견한 것든지 추적 관측이든지 마이너 플래닛 센터, 소행성 센터로 보고를 해요. 이것은 조직으로는 국제 천문 연맹 센터고요. 그 다음에 직장 조직은 하버드 천체물리연구소 산하에 있고요. 예산은 나사에서 받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루에 몇 건씩 저런 신천체 발견에 관해서 저런 이제 이메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폐할 수가 없어요. 네, 전 세계에 저처럼 소행성하는 천문학자들은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폐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다 같이 지구인들이 막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럼 다 죽습니다. 그렇게 공표가 되더라도 이게 우리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들불처럼 번져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를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자, 세 번째 문제. 소행성 충돌 에너지와 관련이 적은 것은 1. 질량, 속도와 각도, 모양, 성분. 이것도 좀 어려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역시 네. 네, 네. 네, 이유는 뭐 아실 법하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많기 때문에. 네, 아메리카노 2분, 석류알, 밍찌 2분 축하드립니다. 네, 답이 3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국제연합, 유엔에서 총괄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엔 비대면 회의에 들어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International Asteroid Warning Network, I1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천문대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행성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궤도 계산하고 위협이 예측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pace Missions Planning Advisory Group. 네, 이거를 첫 머리 글자 따서 same page, 이 other page, same page. 영어로는 그렇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위에 on the same page 그러면은
똑같은 페이지에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생각이 같아,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우주국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한국은 우주국이 없어서 저희 천문연구원에서 두 군데다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우주임무기획자문그룹은 위협이 예측되고 경보가 발령됐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주선을 어떤 거를 보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왜냐하면 너무 임박하거나 너무 거대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작은 거라면 그 지역 소개라도 시킬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런던에 떨어질 거를 조금 밀면 모스크바에 떨어지느냐, 뉴욕에 떨어지느냐, 그럼 그거 어떻게 책임지느냐, 네,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합니다. 신기하시죠? 네, 저도 매년 여기 회의에 참여합니다만은 참 SF에 나오는 일을 저도 참여하고 있어서 늘 지구를 지킨다는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저희가 대면 회의에 가는 그런 UN 회의장이에요. 예전에 정영우 회장님도 여기 아마 IAEA 쪽 회의, 네, 원자력 관련 회의 때 아마 비엔나에 출장 가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 회의장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엔나에서 UN 센터에서 비대면 회의를 한 만큼, 네, 저쪽에 떨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위험 지역에 있는데, 특이한 건 이번에는 충돌 6개월을 앞두고 발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으로 끝장을 낸 좀 비극적인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라서요. 국내 언론에도 꽤 이 기사가 소개가 됐었죠. 네. 다음 회의를 또 비엔나에서 한다고 해요. 특이하게 똑같은 장소에서 또 뭐 더 저 지역 부근에 또 떨어지는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부와 언론에 알려야 됩니다. 저희 아이완하고 세임페이지하고 평화적 우주위원회에서 일단 국제천문연맹에 알려서 천문학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N 안보리에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의 안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로 알리는 것을 지금 저희 매뉴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긴급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협조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영화나 이게 드라마 한 장면인데요. 소행성이 충돌하는데 바로 막 소행성에 가까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막 카메라에서 소행성에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 뭐 거의 생중계가 돼요. 그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거의 점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네, 그것도 한참 촬영해가지고 궤도를 알게 되고 그게 어느 지역에 떨어진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바로 며칠 전이나 바로 직전밖에 몰라요. 네, 불확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모두 가짜다. 네, 근데 그렇게 나와야지 뭐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때 저 사람이 그때 아니라고 했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문연에서는 뭐를 하느냐? 네, 제가 되돌려가지고. 네, TC4라는 소행성이 2017년 10월에 지구에 가까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완,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 주도로 국제적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대의 망원경이 참여했었는데요. 저희도 저희 이 국내 망원경하고 네, 여기 지구달 거리에 한 10몇 배 가까이까지 들어왔었고요. 저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천문연 망원경하고 저희 친구들, 외국 친구들 망원경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이렇게 열 몇 개의 망원경들을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광도 곡선 연구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걸 가지고 하니까 자전주기 말고 자전축이 돌아갑니다. 또 자전축이 돌아가는 주기를 세차 주기라고 하는데 세차 주기가 2012년에 비해서 2017년 18초나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요프 효과에 있다. 이건 뭐냐면 소행성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면에서 다 태양 복사 압을 이렇게 방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뒤틀어져요. 그리고 소행성 자전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라지는 거를 요프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배우시죠. 네. 네,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얼마 전에 논문으로 나왔고, 저희가 아이완 회의에서도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리 예고됐던 대로 아포피스 소행성이 올해 3월 중순에 지나가는데 LD는 루나 디스턴스입니다. 지구달 평균 거리의 40배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8년 후에 오잖아요. 그 사이에 가장 가까이 지나가고 지구에서 가장 보기가 좋은 해였기 때문에 저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또 15개여 개국에 20대가 넘는 저희 KMT넷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대의 망원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중간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 피겨 스케이터가 이제 자전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몸을 움츠리면은 더 빠른 속도로 돌죠. 네, 김연아 씨 하는 걸 보면은요. 네, 그런 식으로 자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저를 잠깐 지워주세요. 네, 그런가 하면은 오른쪽에 그 고개를 하는 젊은 소녀가 있는데, 저게 빙글빙글 돌면은 이 축이 돌아가겠죠. 이게 비주축 자전을 한다고 하는데 팽이가 쓰러질 때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하고 같은 운동이에요. 이 아까 TC4도 그렇고 아포피스도 이 비주축 자전을 합니다. 축이 또 자전을 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소행성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 남녀 피겨 스케이트들이 도는데요. 소행성들 중에서 2개가 이렇게 도는 것들도 있고 3개가 같이 도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관측을 통해서 그게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아포피스를 관측하기 위해서 나사 IRTF 망원경을 비롯해서 우리 보현산 망원경,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큰 망원경들의 관측 시간을 신청해서 참 운이 좋게도 관측 시간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8일간 스펙트럼을 찍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이건 왜냐하면 예전의 관측 결과로는 이 아포피스 소행성의 이쪽하고 저쪽하고 성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찍었는데 그것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심지어는 저 망원경을 이용하는 미국 팀들도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딴 관측 밤에 흐려가지고 관측을 못했고요. 다 죽을 썼는데요. 저희는 날씨가 그래도 맑아가지고 데이터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 중에 저희가 논문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아포피스가 왔을 때 소행성 탐사 임무를 보내면은 좀 더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아까 이제 정세 박사님이 저희 팀이 이제 소행성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8 PM28 네, 저거를 참 우리말로 부르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지금 제가 부른 것처럼 1018 PM28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게 네, 아시겠죠? 네, PP29 이렇게 2개의 소행성을 발견했는데 PP29는 지구를 유입하는 소행성이고요. PM28은 지구하고 궤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갈 때 연료가 거의 안 드는 네, 그래서 나사에서 관리하는 유인 탐사 후보 소행성들인데요. 바로 저런 곳이 만약에
지구에 희귀한 광물이나 원소가 있다. 그럼 좋은 거죠. 네. 자, 많이 보셨을 텐데 CNN에도 나왔죠. 룩셈부르크에서 우주에서 광물을 캐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네, 저 지워주세요. 계속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저기 유럽 지도에 보시면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잘 사는 나라들이죠. 1인당 GDP가 5만 7천, 5만 3천 불인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밑에 조금 작은 진한색 점이 있어요. 거기는 11만 2천 불이에요. 1인당 GDP가. 저게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사람들,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보다 잘 사는 룩셈부르크로 출퇴근을 해요. 봉급을 2배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이게 20년도 지도고요. 왼쪽은 19년 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유럽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건 세계군요. 카타르하고 몇 나라에서 1위하고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 나라는 일찍부터 철강 광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안셀로 미탈이라고 하는 그 해외 합작 회사하고 같이 세계 매출 1위인 철강 회사를 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1920년대 말 30년대 라디오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민간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을 해서 BBC를 앞지르는 청취율을 기록하고서 그래서 영국에서 송출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세계 최초의 상업 방송을 한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광고 방송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게 지금에 이르러서 RTL이라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유럽 최대 방송사고요. 57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가 몇 개 채널 있죠? 3개인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방송위성통신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제대로 미쳤구나 이제. 근데 했어요. 통신 장비도 못 만들고 인공위성도 못 만들고 그걸 쏘는 로켓도 여전히 안 만드는 나라가 저걸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 건가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SES라는 회사는 지금 70개가 넘는 방송통신 위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있는 우리로 보면 지구국 안테나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통신 중계료를 끌어모으겠습니까? 국제전화 비용을 끌어모으겠습니까? 게다가 EU를 유치하자고 손을 높이 든 나라 중에 하나였었고요. 유럽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유럽 투자은행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로 치면 강북 지역이 전부 다 EU 지역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참여했던 저 아시메라고 하는 소행성 과학과 현장 광산 채굴 공학의 만남. 네, 저런 회의에서 저 머리 벗겨진 분이 얘기했습니다. 저분은 전직 룩셈부르크 부총리인데요. 경제부 장관이면서 부총리인 에티엔 슈나이더라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우주에서 채굴하려는 결심을 굳혔느냐, 이러이러한 역사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저기는 우주 채굴 모든 기업의 지사가 여기 다가 있고요. 나사, 유럽 우주국, 중국 우주국, 일본 우주국, 독일 우주국, 일본 우주국 다 협약을 맺었어요. 네, 저 나라 공작하고 공작부인, 그러니까 왕하고 왕자죠. 는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 황태자가 아니라 지금 그만두신 천황 부부하고 같이 접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소행성을 공부하는 나도 이상한데 어떻게 이런 채굴을 하겠다는 SF 같은 일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느냐, 국민들이 다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TV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국민적인 동의가 가능한가? 그랬더니 다 동의됐대요. 어떻게? 우리는 60만 명밖에 안 돼. 예, 그때부터 이 나라가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2018년이었었는데요. 10월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실각하더라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정당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것은 연속성 있게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고요. 근데 여전히 이 이니셔티브는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프란스 파이오라고 하는 경제부 장관이 이 스페이스 리소시스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때 회의 참석자들, 광산 채굴, 우주 광산 채굴하는 사람들, 소행성 학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2018년에서 2045년 기간 동안 집중 투자해서 결국은 우주에서 채굴하는 게 미래의 일이 될 것이고 태양계 공간으로 지구의 경제권을 확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기네 국내법에 우주에서 사기업의 채굴과 이용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네, 지구는 아까 형성 과정 말씀드렸지만은 지구는 35%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철의 행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철이 우리가 그렇게 많나요? 다 녹아서 용융이 돼서 층층이 쌓여서 제일 무거운 것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지각 이렇게 떠 있잖아요. 원래 지각에는 철, 니켈, 금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왜 있죠? 나중에 충돌한 것 소행성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미소 소행성들, 아주 작은 철입자들이 쏟아지고 해가지고 한 게 광산이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소행성은 빛을 내지 않으니까 잠깐 저 지워주시겠어요? 햇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 스펙트럼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전서부터 맨 위쪽은 S, 실리케이트, 규소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카보니셔스, 탄소질, 또 뭐 하는 거를 가려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 구분이 명확치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 미국에서는 계속 해외에서는 이거를 한 평면에다 놓고 두 축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저희는 한 가지 축을 더 더해서 표시하면 3차원 공간에서 표면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지금 논문을 투고해가지고 이제 곧 게재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탄소질하고 규소질은 거의 제대로 알아낼 수가 있고요. 금속질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숫자 표시된 것들은 실제 잘 연구된 운석의 위치고요. 네, 저 축이 뭐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저를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 아까 탄소질 소행성에 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류구하고 베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수병 2개면은 1리터가 되죠.
그 1리터의 물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가장 싼 로켓으로 실어 나르는데 2천만 원이 들거든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사람 올라가서 생활하려면 지금 몇백억 원 받아도 괜찮은 거죠. 네, 많이 폭리 취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저를 잠깐 지워주시면은 로켓이 나옵니다. 저 로켓 1번에 들어가는 게 저게 액체 로켓이라고 하면 1번이 액체 수소고 2번이 산화제인 액체 산소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액체 산소 수소가 다 나오죠. 색연필처럼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물의 흔적이 있거나 겉에 물이 있을 것 같은 소행성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룩셈부르크에서 가서 발표할 때는 저 색깔로 구분 안 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저 아는 친구가 회사를 차렸는데 광석 채굴 회사를 차렸는데 저더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가. 그랬더니 네가 키우는 학생들이라도 그럼 네가 하는 거 보고 망했더라고요 지금. 근데 아직은 뭔가 캐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너무 빨리 머리 좋은 친구인데 회사를 차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또 가려주십시오. 이게 아주 재미난 건데 나사에서는 굉장히 초기 개념 연구에 예산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온 연구 결과물인데요. 상당히 유력한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두 개의 오목 거울을 달고 있고요. 저 커다란 주머니는 탄소질 소행성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저 오목 거울로 모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 탄소질 소행성을 덮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얼음을 녹여 가지고요. 산소 수소를 뽑아내고 그걸로 발진한다. 이런 연구에 나사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 트랜스 아스트라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는 필립 매처라는 교수가 업체랑 같이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예, 저와 마찬가지로 탄소질 수행성을 모사한 거를 얼음을 얼려가지고 넣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열을 해요. 그래서 증기를 뽑아내요. 그 증기 가지고 분사를 해요. 소행성 중력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런 수증기 뿜는 증기기관 엔진 가지고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시험한 지가 사실은 몇 년이 된 제가 화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토류. 네, 저 지워주세요. 자, 여기서 주기율표 여러 번 나오는데 주기율표를 좀 재미나게 표현한 거죠. 초록색은 너무너무 많은 거, 노란색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좀 위험한 거, 오렌지색은 벌써 너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위협적인 것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100년 안에 아주 심각하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 까만 것들은 벌써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기서 네모나게 표시된 것들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원소들이에요. 자, 이게 쿼드 국가들이죠.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미국은 계속 손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 특히 그런 히토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 생산의 65%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광석까지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면에 정치하고 군사 이면에 자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저를 없애주시죠. 네, 여기 주기율표의 아랫단에
두 줄, 그게 이제 히토류들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금보다는 많은데 채굴하고 정제하고 처리하는데 너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거, 태양광 전지, 핸드폰, 거기다 문제는 전략 무기에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점점 더 굉장히 위험해질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최고 통치자가 탐사선을 화성에 보냈죠. 그 젊은 인력들, 35세의 장관 겸 우주국장이면서 저 화성 탐사 최고 책임자, 저 바로 최고 통치자,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뒤에 웃고 있는 분이 그 약관 35세의 장관입니다. 저기에 있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카이스트하고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에서 긴 사람은 10년이 넘게 학위도 받고 그러고 갔었어요. 네, 저 사람들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주역들입니다. 저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을 만나봤는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뭐 찜질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부인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으로 파견을 갈 때 한국의 문화와 조직 문화 모든 것을 다 배워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 최고 통치자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있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있지만 내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게 될지도 모르겠다. 네, 지금 뭐 최고 산유국 중에 하나죠.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버즈 칼리파 같은 7성급 호텔이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닙니까? 두바이. 네. 근데 찾아보니까 저게 BBC 인터뷰였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뭐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를 도는가. 하여튼 그래도 제가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런 해안을 가지고 지금 우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래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임팩트 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의 소행성에서 가져온 것들이고요. 임팩트 다이아몬드는 그냥 탄소잖아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센 충돌, 고압. 지각 판하고 충돌하는 거하고 고속 충돌체가 충돌하는 것. 그래서 임팩트 크레이터 충돌구에는 저런 충돌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시베리아에서, 호주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충돌을 좀 했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뭐 수백 캐럿은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좀 어떻게 산업용 다이아몬드라도 좀 쓸 수 있게. 네, 이제 뭐 거의 다 갑니다. 네 번째 질문, 소행성 성분에서 미래의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단답식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많이. 네, 시간 끝났고요.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답은 물이었습니다. 물. 네, 정답자는 누구실까요? 물 드셨네요. 네. 아메리카노 2분, 온리 김연자 짱짱짱 2분입니다. 아이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한다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게 맨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천문연에서 아포피스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 탐사 임무인
그 하야부사 2호 목적 표적 청체인 류구하고 다음에 이제 발사하게 될 데스티니 플러스라는 탐사선의 표적 청체인 페이스원에 대해서 그런 아까 보신 광도곡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저런 형상 모형도 일본 우주국에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저거를 할 수 있는 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 팀이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29년 4월 13일의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4일 토요일 아침에 아포피스 소행성이 정지 궤도보다 낮은 고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것은 궤도가 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축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흙먼지를 뿌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예지 씨라고 한국 미국 박사과정으로 있는 학생이 저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소행성이 지나가면서 너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느끼는 지구의 중력하고 이쪽에서 느끼는 지구 중력하고 다른 거죠. 조속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형이 뒤바뀌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근접 비행을 계속 함으로써밖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거기서 눌러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소행성 궤도에 도착을 하고요. 네, 또 눌러주시죠. 그래서 10km 주차 궤도에 들어가서 계속 동행 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가가기 전에 먼저 지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지나가는 총 6시간 동안 사태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더 가까이 접근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행성을 떠나는 그런 임무일 텐데, 네, 이런 계획을 가진 것이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종합적인. 그래서 외국 팀들이 많이 저희한테 물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포피스가 접근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 것은 궤도, 이름, 지형, 자전. 네, 쉽죠. 네, 네,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름 맞습니다. 네,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어떤 분이 타셨죠? 네, 아메리카노 2분, 물 만남 물고기 라젤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구동이 자동으로 구동돼야 되는데. 으이쿠. 네, 2027년이나 2028년 중반에 발사해서요. 저기 이제 우주선하고 지구 아포피스가 나오는데요. 네, 지구 근접 통과를 2027년 12월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지구하고 아포피스가 근접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피스하고 우주선하고 거의 붙어가는 것처럼 돼 있죠. 저때 이제 동행 비행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여기까지 하죠. 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정밀 관측을 하고, 저기 달 궤도 안쪽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마 요즘에서 지구 최근접 통과가 일어날 겁니다. 네, 저렇게 해서 2029년 4월에 최근접했을 때 관측을 하고 지구로 거의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예산을 따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더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긴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문홍규 박사님이 그동안 못하신 얘기 또 꼭 그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구 그냥 내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문 박사님은 아마도 그 외국 친구들은 문 박사님이 미스터 문이잖아요. 네. 천체를 연구하라는 뜻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아요?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음. 지금부터는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우리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지금 떠 있는데요.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우리 문 박사님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흔치 않는 기회인데 이 소형생에 관해는 먼저 해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 88세이고 저희 외손주가 이제 4살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 가서 이번 강의가 천문학 강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을 한다 그랬더니 좋은 데 간다 그래서 하면서 내가 88세고 내 증손녀가 이제 5살이거든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증손녀가 죽을 때까지 지구하고 외부의 이 소행성이나 이런 거하고 충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 지구와 충돌이 없을 건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 목록 중에서는요, 100년 안에 충돌이 예상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 마음 편히 오늘 밤 주무시라고 매일 밤 주무시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아까 아포피스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국가 즉 정부에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 장관님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그러셨었고요. 과기부의 담당 관료분들이죠. 네, 해보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결국은 이제 예산을 따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네, 그 네. 관문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2018년 PP29 이래서 이 PP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기 앞에 숫자는 뭐 보시는 것처럼 발견 연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첫 영문이 A는 1월 상순, B는 1월 하순, C는 2월 상순, D는 2월 하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다가 그래도 부족한 게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영문 붙이고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숫자 붙이고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네. 뭐 A에 가까운 것일수록 그 해 빨리 되는 거죠. P 발견은, 정도면은 아마 하순.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회장님. 네네. 회장님께서 네, 소행성이 기준이 아까 500m 아니면 그러는데 500m 이하를 소행성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테면 자갈도 소행성으로 할 것이냐, 어느 정도를 소행성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러는데 엄밀하진 않은데 대체로 1m부터는 소행성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작은 것들은 유성체라고 부르자. 네. 그래서 네. 1m에서 500m까지요? 500km? 1m에서 500km짜리 500km 현재로는 까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소행성에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 샘플을 채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소행성에도 우주선을 보냅니까? 지금?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달나라나 화성 대상으로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보낸 하야부사 1은 가지고 2010년에 샘플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하야부사 2호도 재작년에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소행성 샘플링이 이제 3번째 게 나사에서 보낸 탐사선이 지금 지구로 향하고 있고 2023년 9월경에 가지고 도착을 할 겁니다. 2번 보냈고. 네.
네, 많은 양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비즈니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렇게 합니다. 히토류 같은 네. 히토 금속, 뭐 부족한 금속 구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네. 저희들은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생물학자잖아요. 생물학자들은 지구에서 연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리를 하거나 하여튼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지구 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지구 바깥에서 연구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우주로 날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물학자들도 그 우주로 날아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주에서의 생물학을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명 뭐 스페이스 바이올로지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히토류나 아니면 뭐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제 생물학자들은 아니 또 뭐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주의 지구와 같은 곳에서 생명체가 있는지 네. 에 대한 게 굉장히 숙제죠. 그런 생명체에 관련된 연구 그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해외에서는 나사 여러 기관, 특히 뭐 에임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생물학, 이제 네. 그쪽에서는 아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아,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비소가 많이 들어있는 호수라든지 네. 극지라든지 사막 이런 데까지 답사를 해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최근 저희 연구원에서 일단 기초 강의부터라도 듣자 해가지고 국내 전문가들 강의를 듣고 하는 조그만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기 예. 알겠습니다. 같이 예. 코업을 한번 해보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긴 시간 우리 강의도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해주시는 우리 문홍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멀리서나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57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지에서 준비한 과학마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달에도 또 약속된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하셨어요.